부여박물관 아까 들어오면서 보면 나는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잘 지어진 집이 여기 바로 이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뒷산, 금성산이죠. 뒷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살짝 그 능선이 내려와 있는데 그 가운데가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거든요. 뒷산이 높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2층으로 올리게 되면 뒷산이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단층으로 해서 건물 자체를 넓게 펼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그게 또 백제적이다. 그래서 어떠한 그 유적 도시에 가장 걸맞는 박물관이라면 역시 나는 부여박물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아까 들어올 때 박물관 입구에도 이제 여러 석조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석조물 중에도 보게 되면 백제 것들은 보면 참 부드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만든 것들이 굉장히 그 자연 친화 석조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자연석이 이를테면 세모난 모양이다. 그러면 세모나게 만들고 동그라면 동그랗게 만들고 현관에 들으면 가장 먼저 지금 이 석조가 보이는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이 백제 석조죠. 여기 보면 돌 하나를 통째로 깎았습니다. 안에 내부는 다 파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연꽃 잎사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새겨졌어요. 연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봉우리 부분은 쳐내고 여기는 어차피 입구가 돼야 되니까 쳐내고 이 상태로 아마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덮개가 있었다면 적당하게 나무로 이제 연꽃 모양을 만들어서 또 올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받침도 보면 이 곡선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는 이 곡선과 이 곡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표현력 같은 것은 백제 문화가 부드럽다 또는 우아하다, 굉장히 우아하죠. 우아하고 또 곡선적이고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백제의 많은 기와들을 보게 되면 기와 문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게 백제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부드럽다. 그리고 좀 우아하다. 이런 것들이 다른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더욱더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백제죠. 아마도 지금 이쪽 지역 사람들하고 심성이 아마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들어가서 또 보도록 하죠. 전시용물은 1993년도 12월 13일 이 부여에서 아주 최고의 걸작품 하나가 발견이 되죠. 막 겨울에 들어가는 그 시기쯤에 저쪽 그 능살리 고분군 부여다성 바깥에 있는 능살리 고분군 옆에 있는 절터에서 기가 막힌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 유물이 뭐냐면 지금 보게 될 백제 금동태 향로죠. 이 금동태 향로는 처음 나올 때부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바로 금동태 향로인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오싹하는 뭔가 그 떨리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도 하는데 높이가 한 62cm 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높죠?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그 향로가 발견이 되는 정말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 절터에서 이제 절터가 능살리 사지라는 절터인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금공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편의 임무를 가진 절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그 금공을 하려면 대장간 같은 데 보면 쇠를 달구고 또 이렇게 두드리고 또 식히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달군 거를 두드린 다음에 식히는 물 구덩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식힐 수 있으니까 이게 물 구덩이가 있는데 이게 거기서 나왔어요. 최고의 걸작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백제의 최고의 걸작품이 어떻게 대장간 물 구덩이에 묻혔을까? 그것도 아주 급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 이제 학자들은 그날이 백제 최후의 날이었다. 그날이 백제가 이제 멸망하는 날인데 갑자기 그 당나라하고 이제 신라 연합군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챙길 틈이 없이 그냥 우선 보자기에 싸서 파져 있는 물 구덩이에 담가 놓고서 이제 그 난이 다 끝나면 오려고 했는데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묻혀가지고서 근 1500년이나 지난 1400년이 됐겠죠? 지나서 근래 발견된 그 향로가 바로 이 향로죠. 근데 이 향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백제의 마지막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멋있는 것은 이 향로는 잘 보면 가장 아래에 용이 한 마리 이렇게 용투림을 틀면서 입을 번쩍 들어서 이 향로를 전체 이렇게 물고 받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받치고 있고 그리고 앞발 한 개를 들어서 이렇게 딱 발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고 나머지 세 발은 이 지탱해가지고 흔들림 없이 딱 돼 있죠. 굉장히 활달한 모습의 용 한 마리가 향로 전체를 지금 입으로 받쳐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약간 관원형이죠. 연꽃이 가득 이렇게 새겨진 그것이 이제 몸통이 됩니다. 그리고 몸통 위에는 이 반절, 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윗부분은 또 약 72개가 넘는 그런 산봉우리가 가득 채워지면서 뚜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을 잘 보게 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그 도인 사람이죠. 도인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그런 형상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뚜껑 윗부분에 가보면 기러기가 한 5마리가 앉아있고 그 사이에 사람 5명이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장 위에 꼭지 부분은 봉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스토리가 됩니다. 참 중요한 거는 향로니까 당연히 향을 피우면 뭔가 연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연기 나오는 구멍이 여기 기러기 바로 밑부분에 구멍이 5개 큼직하게 뚫려 있고 기러기 안쪽으로 또 이렇게 5개 총 10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골이 이제 연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보면 좀 거뭇거뭇한 것이 여러 번 사용해서 그게 보여집니다. 그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이제 이 향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부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만든 금속콩의 기술은 차치하고 이 전체 내용 보게 되면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발을 올렸는데 이 발은 무엇을 보냐면 용이 여의주가 없으면 이무기밖에 안 되죠. 용이 여의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향로에서 여의주는 어디에 있냐면 봉황의 이 턱 밑에 턱과 가슴 사이에 조그만 여의주 하나가 있어요. 그 여의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봉황은 하늘의 왕이요, 용은 물속의 왕인데 하늘의 왕, 봉황 밑에 있는 요 여의주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여의주가 떨어지면서 일단 봉황이 왔다는 이 산이 그 봉래산이죠. 신선들이 산다는 그 산 골짜기를 구르고 굴러서 이제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는 연못에 폭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못에 떨어진 그 여의주는 다시 바다 밑에까지 쭉 가라앉아서 제일 저 바닥에 있는 용한테 전달이 되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의주는 그럼 언제 떨어지느냐? 여의주가 떨어져야지 용이 그걸 받을 텐데. 근데 이 향로가 향로죠. 향로는 왜 있죠? 어떠한 특별한 행사, 아마도 향로니까, 그리고 또 능살리 절터 옆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왕이 능살리, 그러니까 조상들의 아니면 그 왕들, 선대 왕들의 제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를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례할 때는 먼저 향을 피우게 되거든요. 근데 향을 피우면 저 향이 아까 얘기한 이 복례산 위쪽에 있는 구멍에서 뽕뽕뽕뽕 연기가 막 나옵니다. 그럼 그 연기가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연기는 항상 구불구불 올라가죠. 구불구불 올라가게 되면 이 산 봉우리 쪽에서 무슨 화산 연기 마냥 쫙 올라가는 쪽에 저 안쪽에 봉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봉황은 연기가 올라가니까 우리 사람 착시 현상에 봉황이 나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요. 그렇죠? 안개 위에 있는 그런 산처럼 저 봉황이 그때 이제 나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의주는 떨어지게 되죠. 그때 여의주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서 저기 용한테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봉황은 언제 나냐면 꼭 제례가 행할 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향로에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연기는 나오지 않고 봉황은 다시 내려앉았고 용은 다시 여의주를 다 줬고 이게 움직이는 스토리가 되거든요. 아까는 전체적인 정지에서의 그런 스토리가 있고 지금은 향을 피울 때 나오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백제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인데 어떤 소설보다 어떤 스토리보다 더 재밌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백제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삼국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에 종교랄까 아니면 사상이랄까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상 같은 게 들어올 때 보면 불교가 384년에 들어오는데 불교 사상은 당연히 인도 사상이죠. 유교 사상하고 도교 사상은 중국 사상이고 가까이에는 중국 사상이 먼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나 유교는 그 중국에서 그 전국 시대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온 다음에 있었는데 도교라는 것은 또 중국 사상이란 말이죠. 이 속에 그 당시 백제는 도교든 불교든 그게 다 어우러져서 백제 사상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절대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배불 정책에서 막 도교에서 막 그 불상을 다 깨트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작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서로 앙숙이었던 그 종교가 여기에 와서는 백제에 와서는 이게 통합돼 버립니다. 불교와 도교가. 그래서 이런 봉황이라든지 저런 그 용 이런 것들은 다분히 중국 사상에 포함이 돼요. 근데 연꽃이라는 것은 저거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불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적인 것 그리고 도교적인 것 저기 저 풍악을 울릴 때 봉황은 대개 태평성세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태평성세가 왔을 때 기러기들이 와서 모여있고 사이에서 신선들이 악기 치면서 즐거워할 때 봉황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향로가 나온 절터에서 나온 것 중에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기에는 보잘것없죠. 이렇게 이게 향로에서 나온 절터에서 나온 이게 사리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능살리 사지 절터죠. 그 절터에 목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서 없어졌지만 목탑 한가운데 심주락에서 쭉 올라가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밑에 땅 속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한번 뒤집혀진 채 나왔어요. 이게요. 향로는 저 물구덩이 속에서 나왔고 요거는 목탑 심주 밑에서 나왔는데 뒤집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리기도 없어졌고 어느 시기 이제 그 시기라고 할 때는 바로 백제가 멸망할 때 그 당시일지도 몰라요. 또는 더 지난 다음에 누군가는 그거를 파내서 사리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금붙이니까 아마 빼내가고 요건 그냥 흩어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놓은 이렇게 굴처럼 파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의 모양이 밑에는 이렇게 장방형으로 올라가는데 윗부분 윗부분이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요. 요거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동그랗게 해서 이게 아치를 이뤘거든요. 근데 저 아치가 백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저 아치가 처음 들어오는 것은 공주 무령왕릉 밑에 이제 6호분도 있습니다만은 공주 시기에 그 무령왕릉이라든지 중국의 양나라 그런 쪽에서 영향 받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아치 천정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아치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아치가 이 시기에는 이미 백제에서는 굉장히 성행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어디로 가서 나타나느냐? 경주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경주에서 보여지는 불국사, 청원교, 백운교 다리 밑에 그리고 석굴암 입구 그 형태 거기서 나타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다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좋아했던 백제 장인들이 경주에 가서 거기다 다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변기입니다. 요거는 써 있죠. 호자 변기 모양 토기. 이 호자 변기 모양 토기인데 변기처럼 생겼나요? 근데 중국에서 저런 호자가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중국 양나라 지금의 남경에 가보면 청자로 만들어진 호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기도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개가 이제 호자가 나온 게 얘가 있는데, 근데 그 호자를 백제가 이제 만듭니다. 백제는 어떻게 만드냐? 호자 형태를 본떠요. 본떠는데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은 없어요.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토기로 만드는데 토기를 호자 모양 만드는데 이 호자는 호랑이 새끼예요. 호랑이 새끼를 만드는데 중국 거하고 따라 하는데 한번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이건 지금 정면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있다가 입을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트는 거. 중국 거는 하나같이 앞에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보는데 백제 거는 보자 어떻게 가만히 서 있다가 목을 이렇게 틀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형태에서. 그리고 백제 건 더 풍만해. 이게 중국 거는 좀 날렵하고 좀 그런데 백제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손처럼 돼가지고 좀 풍만하고 하나 이렇게 틀은 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별것도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트는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고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그래 이렇게 틀으면 뭐 어때서? 이렇게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으면 벌써 움직인 거예요. 한 번. 요 한 번 움직이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백제 것들은 늘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물론 중국에서 배워오는데
중국에서 배웠을 때 다시 백제 거로 만드는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싹 풀어서 바꿔요. 그래서 백제로 만들어요. 어떤 선진 문물을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새롭게 창작해내는 이것이 백제 사람들이거든요. 왕도니까 또 나온 것도 대체로 보면 이제 저 관북리 지역 부여에서 북쪽 지방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 또는 왕족 또는 귀족 이런 쪽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있고 왕궁리 유적도 이렇게 여성용 변기 나오고 있어서 대체로 이제 궁궐내에 쓰지 않았을까. 일반 서민들이야 뭐 이게 뭐가 필요겠어요. 일반 백성들이야. 그런데 궁궐이니까 아마 귀족이라든지 왕족 아마 그쪽에 사유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금마를 왔는데 금마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백제 무왕 때 아마 무왕이 이 근방 출신인가 봐요. 그 말에 의하면. 근데 그 무왕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 지역을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하는 첫 번째는 무왕이 여기 자기 출신이니까 여기에 이제 별궁을 진 것 같아. 별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이제 별도라 가면 부여처럼 주변에 커다란 무슨 나성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별궁을 쳐놓고 자주 여기 와서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왕이 오면 왕이 그 쉴 수 있는 곳 또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겠죠. 왕이 있으면 항상 궁이죠. 그래서 그 궁을 여기다 제일 먼저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왕궁리 유적은 그래서 왕궁리 유적이거든요. 옛날부터 여기가 왕궁리라고 지명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왕궁. 근데 이제 여기 왕궁은 부여에 있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부여 같은 경우는 그 부수산 아래에 그 관복리 유적이 있어서 아마 거기가 왕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산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주 길쭉한 넓은 구름 같은 곳이거든. 이 구름 같은 곳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렇게 쭉 석축을 했거든. 이렇게 이게 담장이거든. 이 왕궁 담장을 쭉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저 뒤에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 문을 세 군데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동쪽, 서쪽, 가운데 이렇게 해서. 부여 같은 경우는 나성을 쌓지만 여기는 왕궁이니까 왕성이 아니고 궁이니까 담장을 직사각형 길쭉하게 남북으로 길쭉하게 해서 아주 정연하게 쌌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제일 높은 곳인데 이곳은 아마 정청이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보면 경복궁 근정전과처럼 가장 커다란 이 건물터 요것이 아마 그러한 정청으로서 뭐 중요 행사는 아마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초차로 올라가면서는 그리고는 이제 편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여기인데 어쨌든 이 금마에서 처음으로 백제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식 그런 궁을 접지 않고 여기는 별도니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중국식으로. 그게 바로 여기 같아요. 저기로 올라가 보면 지금은 저 왕궁리에 5층 석탑이 있는데 저 탑이 일찍부터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저 탑은 나중에 이제 백제가 멸망한 뒤에 그때는 이 터가 마침 터가 좋으니까 사찰로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탑이 거기에 있고 근래 발굴을 통해서 봤을 때 백제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뭐 그러한 대부분 고려 초
그 당시에 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건물터는 부여의 그 관북리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부여의 관북리유적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것은 위치에 위치. 왕궁리 유적은 이게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대로 그 사람이 살지 않았다 보니까 너무 잘 남겨져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묻힌 채에서 발견되면서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왕궁리 유적이죠. 정청을 지나서 들어오니까 여기에 또 여러 건물들이 이 건물터거든요. 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건물의 그 배치가 아니고 독특한 배치예요. 절에서 보는 그런 배치가 아니고 독특한 배치이다 보니까 역시 이거는 백제 때는 왕궁과 관련된 시설,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이 사찰에서 이걸 관리하고 또 사찰을 경영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 뭐 재이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만든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저 탑이 있고 탑 뒤에 이 자리가 이제 거의 금당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탑에서 직선상으로 저렇게 큰 건물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기는 아마 강당 자리쯤 되겠죠. 아까 정남쪽으로 지금 탑 때문에 가려졌는데 가장 커다란 건물터가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뒤로 와서 한 가운데 이 건물, 이것도 굉장히 크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다가 측면 네 칸 되는 이런 건물터인데, 이 정 가운데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남쪽을 바라고,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왕의 왼쪽 저기가 그 제석사 자리예요. 제석이라고 하면 수미산 가장 정상부에 있는 신이거든. 제석천이라고 해서 그런 신이 있고, 저기가 제석사고,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저쪽 북쪽 약간 이제 서북 방향이든 저게 이제 미륵사지 그 뒷산이거든. 용화산이라는, 안 보이는데 그 뒤에가 이제 미륵산이 있어요. 그 아래에 미륵사를 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제석사, 저쪽에 미륵사, 이쪽을 서쪽은 비워놨어. 서쪽은, 이 서쪽은 나중에 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기에다 무덤을 썼어요. 생전에 있다가 사후에는 저쪽 서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럼 앞에는 뭐가 있나? 앞에는 있으면 안 되지. 왕 앞에는. 그리고 이제 원래 왕 앞에 있다면 관청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부여 같은 경우는 관청이 있지만 여기는 별궁이니까, 그래서 앞에 관청 같은 건 두지 않고 왕궁만 둬 가지고 이렇게. 이건 전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약간 도도록한, 저기는 뒷산이 되는데 궁궐의 뒷산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시설, 지금 저기 보면 유리로 싸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그 뭐랄까 물놀이 시설,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쪽 편, 서북편 쪽으로는 백제 때 처음으로 화장실 자리가 거기서 그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이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수세식이었어요. 굉장히 위생적이었지. 그래서 백제가 되면 부여가 공주에서 부여로 올 때 계획도시는 굉장히 우리 스타일, 백제 스타일,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을 거기다 경영을 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무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곳에서 여기를 별궁을 둬야 되겠다. 별궁을 두려고 보니까 이제는 한번 중국식으로 만들어 보자. 지형 자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넓고 이 평평한 대지상이니까 가능하거든. 대지상이니까
여기에 맞게 정연하게 남부로 길게 해서 담장을 친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집을 차곡차곡 졌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궁이나 다름없지만 성격은 별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무왕 때는 왕이 자주 여기 와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일단 그 별궁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미륵사지에 왔습니다. 미륵사지는 아까 우리가 왕궁리 유적에서 볼 때 북쪽 편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미륵사지가 됩니다. 백제가 이제 이 금마에 어떻게 보면 별궁이랄까, 아까 왕궁 유적을 지어놓고 이제 전체 도시 경영을 하는데, 그러한 도시 경영 중에서 북쪽에는 이렇게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죠. 금마의 진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륵산이 바로 이 뒤에 있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미륵산이 보여지지가 않네요. 현재 보고 있는 저 산은 용화산입니다. 얘기했죠. 용화산 아래에다 미륵산을 짓고, 미륵은 미륵 3회 법문을 여는데, 그래서 여기 3회 법문을 열 때마다 탑을 하나씩 해서 3개를 여기다 탑을 세웠죠. 한 가운데는 목탑, 그리고 양쪽 옆으로는 석탑을,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런 석탑을, 목탑을 돌로 바꾸는 그런 석탑을 여기다 세우게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일반적으로 집이 하나 있고 탑이 하나 있으면 그만큼 사찰의 규모가 작을 텐데, 이건 3개를, 그렇죠, 나란히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토목 쪽으로 볼 때는 이제 양쪽 옆에 이제 연못이 보이는데, 여기가 좀 저습지대라서 사실은 저렇게 커다란 건물을 짓기가 좋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전부 다 메꾸고 나서는 저렇게 이제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복원한 모습은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에 복원 모형이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보는 오른쪽, 저거는 이제 근래에 새로 복원한 모습이고, 왼쪽의 것, 저것이 이제 진짜 남겨져 있던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리고 한 가운데 있어야 될 9층 목탑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냥 터만 남아 있죠. 탑은 대개 1탑 1금당이 백제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 양식입니다. 탑 하나에다 금당 하나. 금당이라는 것은 법당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대웅전 같은 거, 또 극락전, 그게 이제 법당인데, 탑 하나에 법당 하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탑이 3개니까 금당도 3개가 있어서 병렬로 나란하게, 가운데는 목탑, 그리고 그 동편 쪽에 석탑과 금당, 그리고 서편 쪽에도 석탑과 금당, 그러니까 3탑 3금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 절터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거를, 그렇죠, 이 탑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그렇죠. 이렇게 큰 탑은 경주의 황룡사지 보면, 황룡사지도 굉장히 넓어요. 평지. 근데 거기에도 황룡사 9층 탑도 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원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몽골이 들어왔을 때 불타서 없어졌지만, 그 황룡사 9층 목탑, 그때 그 신라에서 9층 목탑을 쌀 때는 백제에서 탑을, 토목 기술자 아비지라는 사람이 초빙받아서 가서 그쪽에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워줬죠.
지금까지 그 100개의 미륵사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역시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미륵산이 있고, 또 앞에는 이제 용화산이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 용화산 밑에 절을 세웠다. 그게 이제 미륵사인데, 이 미륵사지를 이렇게 복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이곳에 그 국립박물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미륵사를 이렇게 복원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보이죠. 굉장히 커다란 가람 배치인데다가 지금 보면 한가운데 목탑이 9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편에 석탑, 그리고 그 왼편에 또 석탑, 가운데 목탑을 중심으로 석탑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배치된 거는 미륵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탑 뒤에는 꼬박꼬박 법당, 금당이라고 하죠. 금당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양상인데, 아마도 석탑으로 볼 때는 가장 커다란 석탑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몇천 년 동안 지나면서 붕괴된 것을 근래에 새롭게 보관한 모습이 아까 봤던 그 현재의 그 미륵사 석탑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두를 복원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맛은 없지만 그것은 9층을 다 복원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미륵사지는 역시 왕궁유적, 그러니까 왕궁유적이죠. 왕궁유적으로부터는 그 뒤쪽에, 한참 뒤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곳을 이제 우리 미륵사지가 지금 와보면서 마침 복원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